환율 빠질까요? 저는 부담스럽지만 시장의 모멘텀은 상승 쪽의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원에 있다가 왜 10만 원이 됐는가?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20조를 샀는가? 이제 이유를 다 알게 됐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죠. 지금 내년에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다. 그리고 특히 지금 환율 오른 거의 효과가 몇 년 더 지속된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모시고 그 격주로 라이브 강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연말 특집으로 오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프 강의를 하는 주제는 하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하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하는데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이야기 조금 해보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사람들은 장이 4,000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다 나가는가? 이제 그런 이유, 왜 그렇게 됐나? 이런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전망 이야기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 이게 제가 왜 자산 배분 쪽에 길을 나섰느냐?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그렇다. 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제 이 빨간 선이 뭐냐면요. 그 가장 많이 출현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때 딱 날을 잡고 투자를 시작해서 1년 뒤에 평균 수익률이.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해서 44년간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다.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의 꼴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수익률이, 연복리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7%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 확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손실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4.4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8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전체 우리나라 44년 중에서 21번인가가 마이너스가 난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트 레이쇼가 50%밖에 안 되는, 승률이 55%가 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혐오합니다. 그건 마케팅 용어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위험한 시장인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흩어져 있는가? 안정적이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도대체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1%입니다. 지난 25년 평균 수익률이 1%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배당 수익률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0.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종목들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배분에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게 가장 큰 걸 거고요. 두 번째로 큰 특징이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시장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도 한때 펀드가 잘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7년에 모 증권사를 그만둘 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주식형 펀드가 100조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한 펀드 회사가 1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인사이트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1년에 수수료는 3%씩 받아가면서 30년간 박스권만 했던 그 펀드들. 그런 펀드들의 투자자들이 엄청 현혹돼가지고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기록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특히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 500만 명 정도였던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들어오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죠. 그래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것만 사면 된다 그랬던 것 중에,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는 회사 중에 치료제 개발한 데 봤어요? 자, 그러고 배터리? 지금 CATL한테 완전히, CATL이 1년에 이익이 10조 나는데 우리는 맨날 증자야. 인터넷? 와, 카카오 트리오 정말 열받지 않으셨어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 페이, 카카오 머니, 뱅크. 비슷비슷한 회사들 그렇게 쪼개가지고 상장시키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오래된 재벌보다 신흥이 더하냐?
아, 이게 독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게임. NC소프트 투자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짜 힘들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신작 게임 나온 지가 언제냐? 배그 이후에 나온 게 있나?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테마에 현혹되고 이거 된다라는 말 한마디에 우 몰려가는 그런 돗대기 시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내부 지분율이 이게 뭐냐면요. 오너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일인의 지분율은 1%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오너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인데 연결 회사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62%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M&A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입장에서 배당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조를 배당했다. 아이고, 기분 좋죠, 그죠? 삼성전자 내년에 이익이 100조라니까 충분히 배당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JY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1조밖에 안 된다. 게다가 그 절반은 뭐죠? 금융종합과세로 세금 49.6% 낸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내부 지분율이, 그리고 더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한다고 해서 경영의 뭐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장난치냐, 지금. 지금 자사주가 2%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경영권을 뺏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나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벌의 오너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장악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외부에서 그 회사를 바꾸려는 노력들은 맨날 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적대적 M&A가 성공한 적이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6%. 이게 뭐냐면 100조를 벌었을 때 26조 배당한다. 딴 나라 보시면 대만은 55%. 그러니까 TSMC가 왜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3배 막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한 나라 중국도 우리보다 높아요. 중국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망의 시장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마오타이가 시가총액이 1위였잖아요.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그 뇌물용으로 쓴 거 아니에요? 현금 주면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떤 건지 뭐 100년짜리 이런 거 선물하면 매덕 하나 보죠? 그러니까 마오타이가 요새 주가 박살났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나라죠. 그래서 신흥국이 한 40% 주는데 우리나라가 26%, 그리고 선진국은 얼마냐 하면 50% 주는데 20%. 이런 나라다.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대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면 좀 좋아지겠지만 이게 그 내부 지분율이 60%인데 저게 바뀔까? 저 사람들이 굳이 배당을 주려고 들고 주주들의 신경을 쓸까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팁을 드릴게요. 저는 주식은요, 매출액에서 수출 비중 90%,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60% 넘는 회사만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한 10개가 안 나와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것만 사죠. 팔아도 그것만 팔고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낫더라라는 거죠. 뭐 몇 개 없어요, 진짜 그런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본심은 별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정당성,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의, 우리나라에서 공평성 이런 걸 찾으려니 이게 이렇게 조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고를 때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코덱스 200을 사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진짜 종목들 많이 추천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물으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맨날 추천해 준 종목이 딱 하나 있었던 거 아시죠? 지난 3년간 전 이 종목만 추천해 줬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줬어요? 저거. 솔 조선탑3. SOL이 신한이에요. 신한자산운용에서 나온 솔이 붙으면 신한입니다. 조선탑3를 3년 전부터 사라 그랬어요. 22년, 21년부터 사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 출시되자마자 사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HD 현대중공업 강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하냐면요, 이번에 트럼프가 묵었던 현대 힐튼, 경주 힐튼에서 강의를 하거나, 경주 힐튼이 좀 요새 뭐 수선을 들어가거나 그러면 옆에 옛날 현대 호텔, 지금은 이제 라궁인가? 뭐 아무튼 그 아주 좋은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계속 연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걸 몇천 명을 연수를 시키더라고요. 6회, 5회에서. 네, 그때 그랬죠. 여러분, 저한테 종목 묻지 마시고 여러분 회사 주식을 사라.
내가 봤을 때 이거 조선에서 돌아섰다.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고가 선박만 골라서 받기 시작한 도크가 다 차가지고 실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 때 하도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실적은 안 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도크가 다 차니까 비싼 것만 골라받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크가 계속 차 있는데 고가만 받아요. 이런 회사들을 사면 되는데 제 주변에 이야기했는데 거짓말 못해가 한 100명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명도 안 사요. 왜? 전문가 말은 또 더럽게 안 믿어요. 그 일을 겪은 후 난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프리즘 펀드 가입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 제 펀드 제가 홍보하고 다니지 누가 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됐고 이제 1.2배 뚫었다. 그죠? 1.2배 뚫어서 1.4배까지 왔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더 올라봐야 1.7배. 여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1.7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성적인 저평가는 이익 변동성도 크고 배당도 안 주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발 배당 성향만 좀 올려도 좋을 텐데 이거는 지나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죠? 미국은 4.7배, 일본도 2배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당 성향이 높은 나라들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해가지고 이기는 거 본 적 있어요? 물정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용만 당하지 이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안건 이런 거가 되게 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영향은 없는.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거의 없는 그런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죠. 내부 지분율 62%. 그러다 국민연금도 누구 편 들었죠? 오너님. 제가 국민연금 왜 나왔는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나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 멋있는 게 아니고 바보지. 남들이 보기엔 바보지. 바보 홍 박사.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남아있는 후배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죠. 저런 형도 있어야 된다. 저런 바보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근데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힘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열심히 제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경영진 편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뼈를 잘 때리죠? 왜 편에 서겠어요? 잘 몰라서. 그리고 또 특히 H모 경제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투기꾼으로 몰아붙이잖아요. 너 외국인에게 뭐 삼성물산을 넘길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봐서는 그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최종현 회장님 같은 위대한 경영자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꼭 경영 능력을 타고난다는 보장이 있는가? 왜 세종대왕 아들은 세조 같은 게 나왔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잘 교육받았을 텐데 왜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나왔을까? 조카를 그렇게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망쳤던 그런 짓을 한 임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국 유전이라는 게 지능에는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본다면 이런 경영 능력, 특히 북잡계의 사회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죠? 했는데 전혀 주주들이 다들 승인.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모르고 뭉쳐 있지도 않고 잘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쥐고 있는 그들에게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성과가 유지되는 회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CAR이 뭐냐면요, 이제 누적 초과 수익입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야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를 이기는데 잘 안 되죠. 이기는 경우들도 되게 드물고요. 전부 다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입했던 회사들입니다. 좋은 논문들을 저희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어. 이게 금융투자협회 소속 기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연구소가 만든 보고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저평가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너무 큰 희망 가지지 말고 어떤 특정 시장에 올인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개인 경험과 함께 붙여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홍 박사 말을 안 듣더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네. 그 다음 이제 경제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메인인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고 외쳤던 몇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홍 박사. 그러니까 작년 연말 조선일보 재테크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2024년 말 조선일보 재테크쇼하고 홍춘욱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시기에 미국 큰일 났다. 차라리 저평가된 한국이 낫다. 막 그러면서 금을 사라고 외치는 홍 박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2018년에 제가 트럼프한테 하도 힘들어가지고 회사를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시점에서는 우리보다는 미국장이 좋아 보인다. 왜? 이제 드디어 미국이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 빨간 선, 노란 선이 뭐냐 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오피스 건물. 자, 사람을 위한 공간에 대한 투자는 줄어도 컴퓨터는 돌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 이런 유명한 노래죠. 비디오 킬 레이디오 스타. 비디오 킬. 죄송. 제가 흥부자 홍 박사. 엄청 노래 좋아하고요. 노래방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노래방을 싫어해가지고. 둘째 아들 태어난 다음부터 노래방 못 간 지 벌써 16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이 노래가 가슴을 친. 얼굴이 잘생긴 총각들, 두란두란 같은 총각들이 나올 때, 그죠? 일단 저 같은 못난이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잘난 애들은 일찍 가더라도.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드리니까 꼭들 다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인스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일원. 얘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 돈 45조를 조달했습니다. 45조. 대단합니다. 참고로 한 해 우리나라 정부의 총 연구개발 예산이 30조입니다. 얘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자, 대출금리 얼마예요? 6.58%. 살벌하죠? 정크본드다. 그죠? 자, 그 다음, 오픈 AI, 챗GPT입니다. 자, 이번에 얼마 조달? 여기는 50조 조달. 살벌합니다. 쩐의 전쟁. 50조를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금리 6.4%. 자, 근데 여기랑 차이가 있죠. 여기는 24년 대출인데, 여기 만기 5년짜리인데 금리를 그렇게밖에 못 떨어뜨린 거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신용도가 낮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경악과 분노와 공포. XAI, 테슬라죠. 만기 2.5년인데 대출금리 몇 프로? 10.5%. 자, 이 자산시장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그러니까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창창하고 미래가 멋있다고 하더라도 저 2년 반짜리 대출, 2.5년이죠? 2.5년짜리 대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2.5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10.5% 이자로 데이터 센터를 우리 돈 30조짜리를 지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이 바로 아이폰 모멘트라는 게 왔다고 느끼는 거죠. 그 아이폰 모멘트가 뭐냐? 2006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1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공개를 했는데 다들 웃었어요. 왜? 100만 대 팔렸어. 1000불짜리를 100만 대 팔았어. 개발비도 안 나오고 애플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2009년에 한국에 아이폰 들어올 때 3GS 가지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얼마 팔렸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팔렸어요. 그 다음 해 아이폰 4 나왔죠. 얼마 팔렸을까요? 10억 대 팔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히트작, 사각형이면서 끝 테두리를 알루미늄으로 다이캐스팅한 그 예쁜 디자인. 그러면서 엄청 얇았죠.
그래서 너무 예뻐서 보호 커브도 안 씌우고 다니다가 많이 울었던, 액정 깨져서 많이 울었던 그 폰 10억대 벌었어. 자, 그때 모토로라, 노키아, 블랙베리 다 망했죠? 자, 여러분, 새로운 어떤 혁신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변화를 비웃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신 비웃다가도 저게 심상찮다 그러면 재빨리 카피캣이라고 해서 달라붙었던 삼성전자랑 샤오미는 지금도 잘 살고 있죠. 언제 이해가 되세요? 지금 3년 전에 챗GPT가 나온 다음에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알게 된 거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다 망한다. 어차피 망할 거 빌리자. 그랬더니 기업들이 아는 거죠. 대출해주는 데가 위험하다 애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엄청나게 높게 받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면 되죠. 그래서 어젯밤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막 반대표가 3표나 나왔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나? 야, 지금 중국이랑 죽기 살기로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더군다나 딥시크가 챗GPT 5.0하고 차이가 10%도 안 난다는데 챗GPT는 유료인데 딥시크는 중국의 딥시크의 R1은 공짜다. 야, 이래가 우리 이기겠냐? 그러고 트럼프가 연준 멤버들 목살을 잡고서 금리 인하해라.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되는 애가 있죠. 얘 뭐 인하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얘는 뭐 할까요? 스페이스X 상장. 여러분, 드디어 스페이스X, 세계 최대의 유니콘,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 있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니콘 기업인 시가총액 1조 달러로 평가받는, 우리 돈 1,500조 정도로 평가받는 세계 최대의 유니콘, 장외 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이 곧 눈앞에 왔습니다. 자, 얼마 조달할까요? 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 조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몇 개 세울 수 있죠? 20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고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미친 것처럼 지을 겁니다. 자,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지겠죠. 고용은 늘지 않지만 경기는 좋아지겠죠. 왜? 누군가가 이 매출을 엄청나게 시장에다가 쓰겠죠. 다음, 여기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우리 빠진 회사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잘 좀 해줘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테슬라, 메타, 그죠? 그리고 오픈, AI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애가 하나 있죠. 혹시 엔트로픽 들어보셨나요? 예, 클라우드를 만든 곳이고 여기 뒤에 누가 있죠?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이 23% 들고 있죠. 네, 얘가 이번에 상장합니다. 얼마 정도 가치로? 역시 0.8조 달러에서 7조 달러 보고 있습니다. 또 상장하면서 자금 조달 규모는 300조 예상. 시기는 내년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빠졌죠. 오픈 AI도 상장합니다. 얼마 들어올까요? 역시 1조 달러 예상. 우리 돈 1,500조. 상장 조달 금액은 역시 400조에서 500조 정도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빠진 회사 있죠? 벌써 몇 개 빠졌다는 느낌이 들죠? 짜잔. 구글이 제미나이 3.0 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는 그럼 왜 이렇게 조달 안 하냐고요?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네 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또 빠진 애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가지고 있죠. 지네 코파일럿도 있지만 오픈 AI의 역시 대주주입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밌죠? 네, 라이브 강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뭐가 하나 빠진 거 같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엔트로픽에는 아마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세계 최대의 크라우딩 서비스인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라인데 저 아주라는 오픈 AI의 이미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죠. 뭐가 하나, 회사 하나 빠진 거 같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번에 그거 인수했으니까 빼줘야 되고. 자, 타임 워너 인수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가 빠졌죠.
애플이 빠진 거지 않아요? 우리 아까 지금 2006년 스티브 잡스가 딱 나와서 여러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 나왔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2006년에 열었던 애플이 지금 빠져있죠. 애플에서 쉬리 뭐 이런 거 제일 먼저 썼는데 빠져있죠. 그럼 진짜 무섭죠? 너무 잘 되면 막아 껴요. 너무 잘 되면 15년 연속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올해 엔비디아한테 1등을 내줬잖아요. 이제 3등인가 그렇죠.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남들은 2등은 죽자고 1등을 한번 째껴보겠다고 미친 것처럼 투자를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애플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그것도 우리 애플 비전인가 이거 앞에 이거 쓰는 거 이런 거나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뭐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계에 시리의 이름은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죠. 따라서 앞으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벌어진다? 쩐의 전쟁, 대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금리도 인하해 줄 것이다. 두 번째, 대규모 IPO가 들어오면서 저기서 자금을 회수한 또 거대 기업들이 또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온 다음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때 수급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언젠지는 아직 모르죠. 내년 가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참가자들이 미국장 보면 그런 느낌이 오죠. 웬만해서는 안 빠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전부 다 믿고 있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조금만 뭐 악재가 나오고 막 그러면 스페이스X 드론에 뭐부터 시작해서 엔트로픽 드론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기업이 오센틱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 회사는 좀 작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총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적의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그때가 고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미국장이 좋아 보인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상한 장이 올 것 같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도 금리를 인하하는 장이 온다. 명분은 고용 없는 성장.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이겠죠?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한 공간은 필요 없다.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성장을 주도하는 AI 분야를 그러면 돈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지 않다가 중국에게 패권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전부 옛날에 모토로라 꼴이 난다. 라는 그 급박한 마음. 이런 것까지 가세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뭐 요새 시장의 흐름, 내년 시장의 흐름이 상당 부분 저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정시 버블에, 금리 인하를 하면 버블의 위험은 감소하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제 인플레인데 여기 이제 뭐냐면 파란 선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라고 답했을 때 요 점선입니다. 요 점선에 도달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물가 흐름을 노란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모르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는 오르는 건 알지만 금리는 인하하는. 그래서 은행 예금에 있던 돈들을 빼서 투자의 세계로 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강한 투기는 어디죠? 골드였다. 골드가 오르고 난 다음에 요새 금값이 드디어 60불을 뚫었습니다. 온스당 60불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오르고 있죠? 구리가 오르고 있죠. 5만 원자재가 다 오를 때 반도체라고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지난 3달 사이에 반도체 현물 거래 가격이 300% 올랐다. 이야기 들으셨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원에 있다가 왜 10만 원이 됐는가?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20조를 샀는가? 이제 이유를 다 알게 됐습니다. 구리값이 오르는 걸 보고 파란선,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샀던 거죠. 보면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까지 내년에 거래되는 고정거래 가격까지 인상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60% 인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번 장은 죽으나 사나 죄송합니다. 조선이랑 반도체 묶고 그냥 버티는 장이고 그렇게 소수 종목 투자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나 공포 이런 걸 견딜 자신이 없으면 코덱스 200 쓰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런 어마어마한 IT 혁명이 벌어지고 오픈 AI 출시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선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볼까요? 빨간 선은 환율, 파란 선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입니다. 옛날에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주식을 안 샀죠. 왜? 1억 넣어봐야 옛날에 10만 불 사던 게 지금 6만 불, 7만 불 사니까 손해잖아. 그래서 안 샀어요. 여기도 2015년에 환율 올라갈 때도 안 사고 2022년 레고랜드 때도 안 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도 사고 있다. 왜? AI 붐에 올라타야지.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통합개미 하면서 1,0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설거지만 했잖아요. 다시 원상복귀 2200포인트로 원상복귀하는 걸 보면서 국장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미국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라고 그럼 다르겠냐? 그죠? 환율 빠질까요? 잘은 빠질 것 같다. 그죠? 저는 부담스럽지만 시장의 모멘텀은 상승 쪽의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요. 금리는 이제 동결한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업이익, 환율이 상승하고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기업이익이 좋아지죠. 그렇죠. 지금 내년에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다. 그리고 특히 지금 환율 오른 거의 효과가 몇 년 더 지속된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니다. 왜? 올해의 모멘텀, 작년 연말 계엄령 이후에 주가 2200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미국이 더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끝났어요. 네, 넘어갑니다. 골드. 그래서 미국장이 좋은데 미국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골드를 좀 사놓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파란 선은 달러 가치. 달러가 떨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최근에 떨어졌죠. 이렇게 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금값이 엉터리밀칩니다. 왜? 트럼프님이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데도, 그죠? AI 경기가 과열되어 있고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치인데도 금리를 인하해 주시니 무서운 거죠. 인플레가 나겠구나.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 믿을 건 금밖에 없다. 근데 저는 금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생각도 합니다만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금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나스닥에 대한 해지용으로 금이 너무너무 좋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대충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라서 여기 보면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미국장이 4번 약세장, 고점 대비 25% 이상 조정받은 게 4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금값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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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다 미국장이 조정만 받으면 금값이 폭등하더라. 그러니 금을 안 살 수가 없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코인은 어떠냐? 어떤 분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코인은 나스닥 10배 레버리지다. 잊지 마시고 보십시오. 빨간 선이 나스닥, 파란 선이 코인인데 여기 한 칸이 2배죠, 여러분? 여기 한 칸이 4배죠? 네, 4배가 2칸이죠? 맞다니까 10배, 거의 10배예요. 나스닥 10배 레버리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코인 좀 사놓을까요? 그러길래 여기 한 칸이 4분의 1 토막인데요. 한 칸이 4분의 1 토막인데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기본이 4분의 1 토막인데 조정받으면 여기에 우리가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더 겁나는 거. 여기 조정받고 코인 조정받고 휴식, 코인 조정받고 2018년 휴식, 2022년 코인 조정받고 휴식, 그리고 최근에 코인 조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나스닥이 조정받을 거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2년, 3년 뒤의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볼 때는 미국장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미국장 무조건 올인해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박사님, 올해 국민연금 20%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조정이 오지 않냐? 그런 리스크는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 국민연금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지난 25년, 26년 동안 3차례 정도 국민연금이 수익이 아주 저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1차 관세전쟁, 트럼프 1기, 그리고 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 3번 정도의 시장의 조정 속에서 국민연금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를 봐주십시오. 연금이 조정받은 다음 해. 연금이 조정받은 다음 해는 항상 대폭등이죠. 왜 그렇죠? 첫 번째,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 시장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가격이 싸니까 리밸런싱을 하면 번다. 그죠? 그때 물을 타야 된다. 두 번째, 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질 때 정책 당국이 돈을 쓰겠죠. 그래서 시세를 끌어올리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따라서 올해 잘 가다가 내년 하반기에 정말 우리가 걱정한 대로 나스닥이 버블이 붕괴된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 들어오는 날이 고점이었다. 옛날에는 그게 야후 들어오고 고점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큰 고점이 출현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버블이 온다고 해서 지금부터 안 사자니 그 버블의 수익률이 아깝고, 또 우리가 버블이 언제 고점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다만 조정이 올 때 여력이 있으시면 그때 물을 타야 된다. 그래야 연금처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은 자산 배분 전략조차 효과가 없다 싶을 때 물을 타야 된다. 근데 그런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라도 둬라. 제발. 차라리 수익 좋을 때 해지를 해야지, 수익 나쁘다고 해지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내하는 위험 수준을 보시면 최악의 해가 911 같은 게 터지더라도 나는 최악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9% 미만을 원한다. 거의 손실이 안 나는 걸 뜻하는 거죠. 25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터지더라도 손실폭이 제약되는 걸 원한다. 안정형. 반대로 나는 15%, 16%는 쉬워. 1년에 그 정도 손실은 깔고 가는 거야. 이런 분들은 공격형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요새 이제 연금저축부터 IRP를 이걸 넣은 이유는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제발 잊지 말고 좀 하십시오. 연말정산은 꼭 받아야죠. 나라에서 우리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혜택 중에 하나인데,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900만 원을 넣으신 분이 연봉이 5,500 이하다 그러면 무려 148만 원을 돌려주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좀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투자 금액이 1,800만 원이고 투자 원금이 3억 7천이다. 이 IRP 고객이신 거죠. 딱 봐도. IRP를 갖고 계시는 고객. 그래서 원금 3억 7천을 가지고 있고 초기 투자 금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 1,800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IRP는? 잊지 마세요. 그 연말정산의 최대 혜택은 900이지만 추가로 더 900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넣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 1,800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쭉 한번 분할해서 정기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10년 하면 이게 대략 상당히 많은 큰 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연말에 해외 ETF가 수익이 났는데 팔았다 다시 사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금융종합과세를 받으신 분들은 매도했다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들 하니까요. 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아무리 피해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결국 세금 문제가 다 우리를 괴롭히니까 연금저축이나 ASA, IRP 같은 절세 계좌는 꼭 좀 하라는 그런 홍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종종 이런 오프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너희도 빨리 이거 가입해. 이렇게 마케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라지겠습니다.